저도 참여연대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게 됐지만 장악한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동안 참 큰 일을 많이 못해가지고 대표로서 송구스럽고 짝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글을 이렇게 쭉 내려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즘 일본에서도 시민운동이 예전과 달리 힘을 잃고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0년대 시민운동 시작해가지고 학생운동을 시작했지만 70년대 그 엄혹한 시절을 갖고 그리고 80년대 정권의 민주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었지만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오히려 그 숫자나 단체 수나 인원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실체는 더 이렇게 위축돼가는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선거 결과들을 보면 야당이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면면을 분석해보면 시민운동의 어떤 측면에서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재천 참여연대도 어려움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 참여연대가 만나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시민운동의 본질이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이 적으로는 잘못된 왜곡된 정치를 타파하고 의로움을 저희들이 찾는 것인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참 우리가 우리 국민을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솔직한 기분으로 국민들이 의로움에 무뎌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하셔요. 심지어 시민들이 자잘구레한 요구 같은 거나 해결해 주는 게 시민운동이라면 그따위 시민운동을 접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시민들이 우리의 주인이다 속으로는 철학과 큰 뜻을 품고 앞으로는 상냥하고 따뜻하게 아픔을 얻어가는 게 난다 어떻게 보면 절충론이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원래 목적인 제천의 건강한 삶 그리고 시민이 중심이 된 사회 이런 그 본 뜻에 맞게 그리고 또 시민들 가운데는 아직도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할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참 첫 발도 제대로 뛰지 못했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라도 저희가 작은 한 발짝 아니 반 발짝씩이라도 앞으로 가면서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 제천에서 시민운동을 살려나가기 위해 애쓰도록 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철수 화병님 좋은 연설 기대하면서요.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네. 김한기 신부님께서 마침 좋은 케이크를 갖고 오셨는데 지금 이거 뭐 할까요?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케이크 자르는 거 뭐라고? 케이크 무슨 식? 신부님 이거 굉장히 비싼 보니까. 우리 청년 10년대 시기를 작축을 해야 됩니다.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 내가 있고. 대표님 세분 나오셔서 주변에 하시고 연장 이따 촛불을 끄시겠습니다. 촛불을
촛불을 끄시고. 촛불 끄시고. 촛불 뭐, 촛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는 좀 예. 제가 인사말 너무 길었나요? 아닙니다. 이야기 하시죠. 저도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드시면서 하세요.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인력이 됐는데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보다는 그 사이에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내용들이 더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 시간이네요. 어쨌든 한바탕 소동이 지나갔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할 상황인데 그 사이에 겪었던 일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작다면 작은 일이기도 할 것 같고 어쩌면 한 번쯤은 겪고 넘어가야 할 진통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가 참여연대 어떻게 해가는지에 따라서 지난 갈등이 의미 또 있었어도 좋을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겪어서는 안 될 일로 평가될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 2004년도 제천참여연대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솔 기념하는 자리에서 뭐라도 좋으니까 이야기하라고 하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요즘 원불교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네 번째 규모를 가진 종교인데요. 원불교 100주년이 올해고 내년이 100년 되는 해라고 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꼭지가 제가 의뢰를 받은 경전을 가지고 이천수식으로 재해석을 하는 판화 작업이에요. 그래서 3년째 그 일만 하고 진행을 하서 마침 아주 마지막 초입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 바깥 출입 못하고 최근에는 제 운영위원회에도 지난번에는 못 왔는데 아마 여름까지는 계속 이렇게 바삐 지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는 것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뿐 아니고 우리 여러 배우분 여러분들께도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거의 24시간 붙잡고 있는 대종경 얘기를 좀 풀고 와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마침 도착해 있는 책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녹색청론이에요.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누군지 아시죠? 볼리비아. 우리 남쪽 대통령이. 그렇죠. 우루과이 대통령인데 최근에 임기를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셨는데 제자리가 여전히 상원의원인가 의원 신분은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그분이 늘
일과가 끝나면 대통령 대신에 그 대통령 관저로 썼다고 하는 농장으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우리 사회가 교황님하고 호세 무이카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도 가지고 열광도 하고 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호세 무이카에 관해서는 그 충분한 정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최근에 호세 무이카의 그 전기라고 할 만한 내용의 책 한 권이 다 번역이 돼 나와 있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같은 위대한 그 영혼을 배출한 나라도 지금 썩 이렇게 본받을 만한 국가나 사회는 못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루과이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에 맞지 않는 정직하고 소박한 삶을 사시고 욕심 내지 않는 그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약과의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그 민주사회로서의 그 모범적인 면모도 보여주지 못하고 하는 거 보면, 위대한 영혼이 한 분이 어디 계신다는 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그 사회를 전면적으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듯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왔더니 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렇게 뛰어난 영혼들이 계시는 땅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길을 찾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 모두가 작은 프란치스코가 되거나 작은 무이카가 되거나 하는 것이 길이 아닐까 하는 이제 성급한 결론과 함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꿔가는 일, 이거 참 절실하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녹색평론에 실린 유엔에서 했다고 하는 유엔 총회 전원회의에서 했다고 하는 연설문의 마지막 대목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어요. 이런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연설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의 생물종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패배는 불가피하다. 근데 그 패배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유엔 내 지도자들을 앞에 모아놓고 우리가 당면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해온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근데 현실과의 전쟁이나 권력과의 전쟁, 불의한 그 권력하고의 싸움을 결론으로 삼지 않고 우리 그 자신들을,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는 일, 우리를 다스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고, 그것이 없으면 패배한다고 하셨을까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자기 성찰이거나 마음 공부, 자신을 지혜롭게 이기는 일,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는 것은, 이분이 연설의 그 초반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전에 비물질적인 신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신전에
시장이라는 신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전에 비물질적인 신을 모시던 것을 희생하고 버렸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신을 새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의 인식은 우리나 호세 무이카야 대통령이나 혹은 프란치스코 교황이나 다 같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그런 정도 인식을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사실 그렇게 느끼고 사니까. 온통 시장판이 됐잖아요. 모든 것을 파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홀리마트라고 하는 거룩한 마켓, 이런 정도 의미로 거대한 신전 같은 마트에 쇼핑 카트를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쇼핑 카트에 무언가를 잔뜩 담아가지고 싣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마트에서 쇼핑 카트에 물건을 사서 싣고 나온 사람이 찬양이나 경배를 하는 것 같은 자세로 물질의 축복을 준 것에 관해서 감사하는 그런 걸 풍자화처럼 그린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주제로 바코드의 포구를 뚫고 나오는 부부를 그리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바코드가 이렇게 그리기 나름으로는 쏟아지는 줄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구 속을 카트를 밀고 나오는 두 사람의 남녀를 그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류의 그림을 가끔 그렸어요. 소비에 몰두하는 우리 모습 이런 걸 좀 비판적으로 보고 함께 이야기해보자는 뜻으로 그런 이미지들을 생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아내하고 함께 마트에 장 보는 걸 따라가면 혹시 그 그림 본 사람들이 이 마트에서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되게 장 보는 날 따라가게 되는 날은 제삿날이거나 집에 이렇게 좀 큰 일이 있을 때 싣고 올 게 많으니까 되게 따라가는데 그런 날이면 카트에 뭘 많이 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잔뜩 싣고 이렇게 걸어가면 여기는 바코드에 포구도 그리고 마트에서 물건 잔뜩 싣고 나와서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듯이 그리기도 하는 사람이 네 카트에 실린 건 그건 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세상 눈치를 좀 보게 되기는 하지만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린 그림이 마저 저를 감시하는 꼴인 거죠. 제가 왜 좋은 얘기 그림으로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림에서 이야기해 놓은 것만큼 잘 사냐 이렇게 묻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 그린 것을 실수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다 감당 못할 만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놓긴 했지만 그 덕분에 내가 삶을 좀 조심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하고 제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문제는 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이잖아요. 이게 거의 모든 분야를 석권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이외에 없던 것도. 근데 그게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비인간화하고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고 심지어 사람 몸뚱이까지도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는 여성들의 성매매 같은 것을 보듯이 그저 영혼만 빼앗는 정도가 아니고 육식까지를
누룽지 긁듯이 박박 긁어가는 것 같은 아주 잔혹한 느낌의 그 시장들이 있으니까 근데 썩 그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걸 놔버리거나 외면하거나 거기서 피해 나오거나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가령 저는 그 화가니까 젊은 예술가들의 복지 문제나 생존에 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근년에는 그 예술인 조합,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 노릇을 해달라고 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젊은 그룹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데인데, 근데 거기 지난번 청해하는 데도 한번 올라가서 감사보고를 마치고 젊은 작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자리였는데, 그 각자 이제 소개들을 하면서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니까 입체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인데 30대 중반쯤 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재질 있어 보이는 분이어서 그 작품을 좀 더 많이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블로그나 요즘 뭐 이렇게 수단, 뭐 소통 수단이 많으니까 그림을 볼 수 있는 뭐 어떤 공간 같은 게 있으면 내가 집에 돌아가서 볼 수 있게 이제 주소 같은 것이라도 좀 문자로 남겨달라고 했더니 그 요금을 못 내가지고 그 통화정지 같은 걸 먹어서 그런 문자도 못 보내나 봐요. 그냥 못 보내줬는데 근데 상당히 이렇게 솜씨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좀 보내줄 처지가 안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때 또 한 여자 화가는 간호원이에요. 간호원 출신이죠. 근데 간호를 하면서 도저히 그 생활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충족이 말하자면 안 되는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간호 생활을 접고 화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작업을 시작했는데 집에서는 반연한 딸이 갑자기 멀쩡한 직장을 버리고는 화가 노릇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하니까 아마 좀 구박을 했던 모양이죠. 집을 나와서 어디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는 거기서 생활을 이제 혼자서 하고 있는 지 몇 년이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작업하는 것도 봤는데 어느 대안학교에서 공간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작업하는 현장에 한번 가본 적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열정적인 화가였는데 그 사람은 전기하고 또 가스가 끊어져서 그 얻어놓은 방에서 아마 굉장히 힘들게 지내야 한다는 것 같았어요. 젊고 아름다운 처녀 화가가 그런 조건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고 여전히 씨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애들 보는 것 같은 게 마음이 참 짝짝했어요. 우리 예술인들 현실이 현재 그렇기도 하거든요. 제가 충북에 와서 29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와서 제가 만난 젊은 조각가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아주 뛰어난 자질이 있어 보이는 조각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작업장도 가보고 그랬던 사람이 잘 버티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대형 택배가 하나 집에 왔어요. 열어보니까 제가 요즘 앉아서 그리는 그 의자예요. 제 의자가 좀 유난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역 의자 같은 것을 하나를 보냈는데 안에 보니까 편지가 들었어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늘 고마웠는데 저 이제 더 이상 못 견뎌서 의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의자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를 팔면서 그 생각이 나서 선물로 보낸다고. 근데 그건 정말 뛰어난
조각가가 될 사람처럼 보였는데 의자 화면처럼 돼가지고 의자를 선물로 받고 보니까 정말 생각이 복잡하더라고요. 도대체 뭐 이런 사회가 있나 하는 생각도 다 들고. 그리고 뭐 이 사회 구조 전체가 예술인 복지를 고민해주지 않는 차원 이전에 그저 그 주변에서라도 좀 저 정도 젊은 예술가 하나를 지켜줄 수 없는 사회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복잡했는데 제가 그 생계를 대신 책임져 줄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저는 겨우 전화를 해서 우리 마누라도 의자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의자를 주문을 한 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이 친구는 사실은 그 자기 작품을 시장에 상품화하는데 일찍 성공했으면 그만두지 않았을 것인데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술 상품이라고 하는 건 조악한 상품은 못 팔아먹는 독특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그림 사시면 나쁜 그림 하나를 끼워주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림은 자신에게 아주 감동이 있었거나 좋으면 좀 무리한 돈을 지불하고라도 사지만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거저 줘도 안 가져가려고 하는 게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하여튼 묘한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긴 수련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중간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구조를 받을 수 없다면 못 살아나는 게 아주 보편적인 원리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회가 그걸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 사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러 가봐 전시하다 보면 그 한 40대 정도 되는 사회에서는 중견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 미술계에서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그냥 신인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인 화가들 중에는 제가 이제 그런 화랑에서 개인을 하고 있으면 막 묻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뭐 영어가 좀 짧으니까 좀 대충 이야기하고 듣는 거지만 자기는 40몇 살인데 자기 소원은 여기 화랑에서 전시하는 거다. 근데 당신은 한민인데 어떻게 초대들을 다 하냐.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자기는 비결을 찾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와서 전시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으니까 뭐 별로 비결은 없는데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한국의 그 연배의 그 무명 작가들하고 큰 차이가 하나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화가는 자기는 2년 동안 그 페인트공으로 일을 한대요. 제가 그림 그리는 화가니까 세계관의 이해가 풍부해서 그 세련된 70으로 말하자면 일을 하고 2년을 살고 풍잔에 돈을 쌓고 그리고는 그 돈으로 2년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소박하게 2년을 그렇게 살면서 작품을 하고 2년어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화랑들에 쭉 보내보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답이 없으면 또 2년을 페인트공으로 돌아가고 하는 삶을 꽤 긴 세월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그 연배의 그 무명 작가들은 그만큼 솔직하게 자기를 이야기하기 좀 어려워해요. 한국 화가들은 안 팔리는 작가로 있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모멸스러워해요. 근데 미국 작가들도 처지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그분들은 나를 이해하는 그 화상을 언젠가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게 물건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거나 나는 이미 패배한 그룹에 있다거나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표정이고 밝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같죠. 시장에 중독이 심하게 된 사람들일수록 말하자면 시장의 판단에 쉽게 자신을 포기하거나 거기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를 경멸하는 입장에 서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사회에도 이러지는 않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시장 경제나 이 발전 과정이 좀 뒤늦게 뛰어든 사회라서 훨씬 강도 높게 시장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면화하고 스스로 주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중국 사회가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늦게 시작한 사회일수록 시장에 포섭될 가능성이나 그 정도가 훨씬 강한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재밌으시라고 지금 이런 예들을 들었는데 어쨌든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무명 예술가들은 우리 사회의 그 빈곤층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요, 실제로. 근데 이름은 예술가죠. 그러니까 빈민 예술가에 가까워요. 무명 예술가라고 부르기보다는 빈민 예술가에 가까운데 그런 해결책은 우리들 안에서 찾는 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이 예술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방법을 모색해보려고 아주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건데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데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평소에 못 들으신 얘기를 한 마디만 좀 더 붙여볼게요. 미술 시장 얘기예요. 왜 그 미술 시장의 장기 불황 뭐 이런 거 신문 기사 같은 거 아주 가끔이지만 보실 때 있죠. 그래서 뭐 그림값이 폭락했다는 소문도 이렇게 들리고 요즘은 동양화는 그래서 아예 대접을 못 받아요. 동양학과에는 남자들은 거의 지원을 하지 않을 정도거든요. 시장이 없다는 정도. 그러니까 전업으로 작가를 하고 싶은 남성들이 직업으로서의 가능성이 너무 없어져 버리니까 동양화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밖에 없거나 한 학년에 한 사람 정도가 남자가 끼어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시장이 아주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장기 불황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그림 몇 개라도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남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림께나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게 그 주식시장 폭락 못지않게 아마 중대한 뉴스가 되는가 봐요. 근데 사회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인데 저는 동종업자라서 유심히 보는 거지만 가령 미술시장이 장기 불황이라고 하면 10년 혹은 20년씩 불황이에요. 그림이 팔려요. 시장이 거의 성립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미술 시장 자체를 걱정을 해주시는 표정인데요. 화랑업이 안 돼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나 저 그림 많이 판 그 유명한 화가들이 좀 난감하겠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가령 10년 동안 그림이 안 팔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혹은 대학원도 마치고 해서 이제 20대 중후반쯤 군대까지 갔다 오고 아마 한 30살 가까이 돼서 겨우 이제 사회에 화가로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령 공교롭게도 10년의 장기 불황 뒤에 미술계에 배출이 됐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10년 동안 그림을 전혀 팔 수 없는 시장에서 무형화가 시절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한 20년이 계속되면 가령 40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50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림을 이미 많이 판 사람은
사람이 그림을 돌려달라고 작가에게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가지고 있는 주가 떨어지듯이 자기 그림 소장하고 있는 그림값이 떨어져 있을 뿐이고 그걸 어디 내다 팔 때 곤란하다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그 비싼 그림 산 사람한테는 1억짜리 그림이 5천만 원이 돼 있어도 우리가 걱정해 줄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호주머니가 명목상 이렇게 불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젊은 화가들한테는 10년 혹은 20년을 사막을 걷는 것, 물 없이 사막을 걷는 것 같은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미술 기사로 한 번도 실린 일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미술 기자들한테 왜 당신들은 그런 기사는 안 실냐? 세상이 고민해줘야 할 일이 컬렉터들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 10년, 20년씩 우리 미래가 될 예술가들이 굶고 걷는다, 이걸. 근데 그걸 기사화해 주는 그 언론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투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 예술인 협동조합처럼 우리들끼리 출자금 내고, 우리들끼리 회비도 또 보태서 내고, 특별한 조합이에요. 출자금만 내서는 운영이 안 되니까 회비까지 내가면서 예술인 협동조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시민운동이 어쩌면 우리 그런 아주 딱한 처지의 젊은 예술가들이 예술인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하고 아마 크게 다를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이렇게 그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회원이 되어주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딱한 사람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앞가림은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모여 드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려워진 사람들은 자기 처지를 이야기할 기회조차 못 얻고 또 그럴 힘도 없거나 그럴 용기도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익인 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대목에서 그 우리 회원들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첫 번째 능력이 저는 그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문제만을 위해서 발언하려고 나서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에 관해서 적어도 생각 있으신 분들만 우리하고 함께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에 관한 관심 혹은 사익보다는 공익에 관한 관심, 그리고 자리라고 하는 것도 이미 취할 줄 아는 분들이지만 이타라고 하는 것도 취할 줄 아는 분들, 그리고 사실은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 세상에게도 혹은 이웃에게도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 그게 최선 아니겠어요, 사실. 근데 우리 사회나 우리 시장이라고 하는 건 자리이면서 해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 버려서 이제는 거의 수습 불가능한 정도 상황이 돼버린 게 사실은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산업화가 이루어진 사회, 시장 경제가 이미 성숙해가는 사회는 어느 사회나 예외로 할 것 없이 낭비하는 사회가 된 거죠. 탕진하는 사회가 되고 꼭 필요한 것 이상을 쓰는 사회. 그래서 제 표현에 의하면 사서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서 쓰다 버리는 사회가 이미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워 있는 것을 상상하거나 보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되게 뭘 바꿀 때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바꾸지 내게 불편해서 바꾸는 일은 없는 사회, 뭐 이렇게 이미 변해버리는 것 같은데,
이런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지구적인 재앙이 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사실은 하나없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우리들 스스로를 바꿔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참아내는 것만 가지고도 해결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근데 나는 우리 지역의 제천 참여연대는 무엇보다도 중앙이라고 하는 단위하고 제천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방자치체 이 규모하고 사이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의 중심에 둘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이번 이 선거판을 보면서 여야로 판을 갈라놓고 투표를 해서 둘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뽑아내는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보게 된 거라서 이야기를 자칫 잘못하면 야당 편드는 것처럼 이야기되기 십상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뭘 편을 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주년을 지난 세월호 때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았든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충격 속에서 아이들이 아깝게 혹은 함께 인솔교사로 혹은 또 다른 직업인으로 그 배에 탔다가 죽어간 304인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도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죽음을 비롯하게 했던 우리 사회 시스템에 관해서 이제 분노했던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본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은 그냥 한 번 있는 일로가 아니고 또 남의 일로가 아니고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언제라도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모도 하고 사회를 어떤 식으로든 바꾸자고 하고 대통령조차 나와서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던 일이었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얻어낸 결과는 별 것이 없고 앞으로 길이 험난해 보이고 그리고 요즘은 또 정치 관련 정치 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뇌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부정한 돈이 기업가와 정치인 간에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정황을 보면서 국민의 80%가 넘는 사람이 사실일 거다라고 믿는다고 하는 여론조사도 있고 많이들 분노하고 계시는 듯한데 정치적 선택은 이랬어요. 아마도 10% 정도의 지지율로 당선이 된 것일 텐데 유권자 전체로 보자면 근데 이럴 때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뜬금없이 투표하라 그런 엽서 한 장을 이제 그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여기저기 보내는 걸 했는데 우리 사회가 우리 시민들에게 허락한 유일한 무기가 선거고 투표잖아요. 한 표. 이것 행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있다면 길거리 시위이거나 항의이거나 혹은 거친 저항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극단적인 도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요즘 미국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근데 가장 합리적인 건 어쩔 수 없이 투표일 텐데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분노하는 마음 따로 있고 정치적인 선택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자기 의사 표명을 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두 개가 따로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나는 많은 투표를 포기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절박한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랬잖아요. 이만한 정도의 그 자극을 받고도 이렇게밖에 반응하지 않는 건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만 다 책임이 있다고 믿으면 안 될 일일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절박한 것을 모르겠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절박한 게 있었겠죠. 농담처럼 드리자면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더 절박했어도 절박했던 거겠죠. 혹은 귀찮아서, 혹은 뭐 그 과정에서 봤던 이런저런 정치적인 흐름에 실망해서. 그래서 그걸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을 거고. 근데 어떤 선택이든 그게 투표를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자기 의견을,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일을 포기했다는 뜻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 제천 그 참여연대를 1년 전에 쉽게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30여 년을 그 하나가로 살아오면서 초기 10년은 12대에 찌라시에 그림 실는 거, 유인물에 등장하는 그림들 그려대는 일로 한 10년을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나쁜 사람 이미지가 많이 있었어요. 제천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뭐 잘 아시듯이 그 이후로 또 한 20년 동안은 마음 이야기를 주로 하는 화가로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 두 개가 다른 사람 작품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당신이 20대, 30대에 그렸던 그 그림이 진심일 거고, 요즘 그리는 그림은 어쩌면 그 가면일지도 모른다는 식의 오해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 제가 보여주는 그림들이나 메시지에 너무 또 혹해지셔서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혹은 좀 목소리가 좀 쇳소리가 좀 실리면 당신한테서는 그런 목소리 안 듣고 싶다, 그런 식으로 또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교황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도 강론 속에서 분노하시는 것을 보면 자애와 분노가 한 그릇에서 나오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전히 거룩한 영혼에게서는 어떤 분노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거나 하는 이런 유의 생각은 이신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증이 따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참 좋았다가 배신당하면 굉장히 크게 미워지는 거, 또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따뜻한 위안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상한 설명이 필요할 거 하지만 때로는 호소리가 필요하고, 분노 섞인 의견들을 표출하는 일도 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진보적으로 발언하는 분들이 계시고, 자기 의견을 숨기면서 아주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부정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그걸 자신의 소신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그냥 일종의 분업이고 협업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진보적인 발언에 관해서도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만 우리 참여연대의 목소리는 늘 그 부정적인 언어들로 세상을 비판적으로만 보고, 그 안에서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도 발견하려고 들지 않거나, 혹은 그걸 드러내서
키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는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저도 29년을 살면서 되게 부정적인 눈으로만 우리 지역사회를 이야기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1년 전에 우리 참여연대를 두 분 공동대표님 모시고 시작하면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것이었는데, 분노, 부정적인 판단, 평가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 있어서 언제나 우리 얼굴이 분노하고 부정적인 이야기에 불평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 얼굴만으로 그 지역사회하고 관계하는 것이 옳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젊은 시절에 했던 그림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림이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연륜이 생기고 하면서 제 스스로가 달라진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 두 얼굴이 다 제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대가 또다시 그렇게 어두워지면 어쩔 수 없이 좀 더 거친 목소리로 좀 더 비판적인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나오기 전에 어떤 언론인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80년대보다 좀 나아진 건 사실이다.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안타까움이나 절박감이 적어진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어디엔가 이렇게 측정기에 넣어본다면 우리 사회의 자유도 예전보다 훨씬 폭이 넓어진 것도 사실이고, 물질의 총량이 한 세기 동안에 4배가 늘었다고 했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 총량이 훨씬 더 많이 는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런 국가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가 누리는 풍요는 과거보다 훨씬 커진 것도 다 사실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낙타감이 훨씬 크고, 나는 우리 지역사회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체를 두고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박탈감, 소외감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크다고 느낍니다. 제가 보기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충주만 가도 그 지역사회가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부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뭔가가 건설되고 있기도 하고, 새로운 공간들로 이렇게 확장되고 하는 게 보이고, 원주 같은 데 가니까 그게 훨씬 더 크게 보이던데, 우리 제천은 어느 한쪽이 이렇게 조금 부푸는 것이 있었는데, 대신 한쪽이 이렇게 또 꺼지는 것이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보여요. 저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눈에도 보이면, 이렇게 다른 회원분들처럼 좀 더 현실에 밀착해서 사시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 같으면 각자 자기 부분에서 너무 많은 걸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성직자분들 같으면 오시는 신자분들하고 대화 속에서도 아마 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많이 실감하실 것 같다 싶고, 부동산 관련 일하신다는 회원도 계시는데 아마 압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같은 좀 허랑한 직업은 이제 그런 실감을 사실 좀 못하고 사는데, 그런 사람 눈에도 이렇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 발언을 소신 있게 하기 어려운 거죠. 이렇게 해서 익명 속에 숨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작은 이익 앞에 아주 민감해지고 하는 것도 이 지역사회 경제가 뭐가 부풀어가고 좀 더 이렇게 발전해가고 하는 상황이라면 덜 그래야 할 것도, 자기 호주머니를 지키는 일에 그리고 더 예민하고 과민해지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기관이나 혹은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이라고 얘기합시다. 이 권력하고 관계에서 기회에 민감해지고 때로는 좀 비굴해지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렇게 민감해져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부모가 그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이들도 아마 거의 그대로 느끼면서 살고 그걸 내면화하면서 감수성의 상처들을 많이 받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제가 복지관 좀 이렇게 연이 있어서 수녀님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그걸 좀 이야기는 가끔 듣게 되는데, 그 임대 아파트 뭐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 삶을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이렇게 가슴 아프다고 느끼는 게 많아요. 삶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설명해야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밑바닥에서부터 행색계나 한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듯이 우리 지역사회도 이런 편차가 있고, 그 속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시민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늘 이 편차의 저 위 꼭대기 정점에 가까운 사람들만의 목소리로 느껴지고 하는데, 저는 우리 제천참여연대가 밑바닥의 목소리만을 내자고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목소리도 다 소중한 것이긴 한데, 저는 적어도 큰 틀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사회 문제에 우리가 개입하고 발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익하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그거잖아요. 이제는 행복, 꿈 이런 것을 이야기할 자리에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소비 이런 유들을 전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문화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보통 그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젊어서부터 문화 그럴 때 서구식 그 소비 문화를 새로운 문화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미제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대들은 전부 미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옷 내문서에서부터 머리 스타일까지가 전부 서구화하는 것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질적으로 성숙한 것이라고 하는 편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유를 문화라고 한다면, 그런 문화로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경제 빈부격차라든지를 해소하는 일이 굉장히 긴급하긴 하지만, 다 같이 잘 살자는 쪽으로 말하자면 대안을 내놓는 것은 저는 진정한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고르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더 잘 살자를 대안으로 내세워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0년도를 맞게 되니까 지역 문제에 관해서 발언을 준비할 때 좀 더 큰 눈으로 세계를 보고, 이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대안으로 제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싶어요. 우리 국가 단위도 우리가 가령 안목을 넓혀가면서 국가 단위도 한번 생각해보고, 국가 단위에서 감당할 수 없는 대안을 우리 지역사회의 대안으로 제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장 뭐 복지 문제만 해도 아주 사상화의 밥 문제 같은 거 가지고, 뭐 보육비 문제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온통 소란을 떨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토빈세 같은,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자고 하는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데 전 세계가 실패하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일부 북부에서만 성공하고 있는 징수의 제도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 이야기를 화제로 꺼내기도 힘든 현실에 있는데 가령 제천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제로 삼거나 우리가 당장 실현하자고 제안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을 말하자면 제안하는 꼴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자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령 우리 과제를 얘기할 때 언론에서 우리 국가적 과제로 혹은 국가 차원의 시민적 과제로 제시하는 일을 그냥 아무런 성찰 없이 그냥 받아서 우리도 하는 식으로 제안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우리 지역 현실도 살피고 아까 우리 그 시의원 하는 홍석영 회원도 오셔서 제천시 재정이 너무 없어서 가난해서 불쌍하다고 하면서 아까 뭐 이렇게 잠깐 말씀하시는 거에 들었는데 만약 그런 현실이 있는 거죠. 제천 지역에서 우리 재정 형편껏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가난해질수록 사실은 그 결론은 좀 간단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살림이 어려운데 어느 집이나 식구들이 이 돈 가지고 뭐 할 건지 의논을 하면 먼저 쌀부터 사자. 아이들 학교는 보내자. 그러니까 줄여야 할 건 나 이발비 줄이고 당신 미용실 이용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갈 게 분명한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가령 지금 토건 뭐 시설공사하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 기준으로는 좀 이렇게 미뤄둬도 좋은 일들이고 제 눈에는 유난히 우리 제천 지역에 가난이 많이 보이고 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많이 걱정스러운데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걱정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는 그런 걸 우리 시민사회의 걱정거리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삼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정회나 의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것에 관해서 심리적 대안들을 이렇게 좀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히 정책 단위에서 그런 문제들을 좀 섬세하게 고민해서 우리 회원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좀 드리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실감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올해 중심적인 관심사로 삼고 이슈로도 삼고 또 발언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 결국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도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먹고 싶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쉽게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비 중심으로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것도 소비로 사회적으로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도 소비로 모든 것을 소비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그 문화를 가지고는 우리가 그 사이에 때로는 경험해가지고 때로는 그 바삐 사느라고 놓쳤다고 해서 다시 얻고 싶어하는 희망이라든지 우애라든지 협동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그 아름다운 언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언어에 걸맞는 삶의 형태들이나 관계 형식이 다들 있었던 건데 이런 일들은 오래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30년 제 아내하고 30년 넘게 살았는데 결혼기념일
참 챙겨볼 일이 없어요. 20년 만에 한번 챙겨보려고 했는데 날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곤혹스러웠던 적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뭐 마초라서 그러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제 마음속 제일 깊이 있는 생각은 진짜 안 할 짓들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날 기념품을 갖다 줘야 하냐고, 왜 돈으로 표현해야 하냐고. 나보고 그날 손잡고 고마워하거나 그런 인사 안 했다고 야단치면 제가 2번, 12번도 더 엎드려서 사과할 것 같아요. 근데 나 기념품 같은 거 안 만들어줬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에는 정말 동의가 안 돼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기념일도 아니고 그냥 식으로 이제 뭉치고 지나가는데,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우리 사회가 온통 모든 것을 돈으로, 물질로 표현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애정 표현도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요즘 그래서 돈 없으면 장가 못 가잖아요. 제 아이 얼마 전에 장가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알렸어요. 이 아이들이 다행히 그 구청에서 하는 무료 결혼식장 대여해주는 결혼식이 있대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그거 한다고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고마웠어요. 뭐 자식한테 고맙다 소리 하기 전에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뭐 알릴 방법이 없죠. 작은 결혼식이래요. 그 결혼식은 하는 조건이 구내식당을 포함해서 토요일날 한 번, 한 팀에게만 빌려주는 건데 식당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일 수 있는 인원이 가지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결혼식을 했는데 해보고 참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숨기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오해도 받게 되고 나중에 왜 안 하려냐고. 근데 저는 그게 아이들이지만 참 이렇게 이쁜 선택을 해줘서 고마웠는데, 가령 이게 우리한테 어떤 선택이 필요할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청년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굳이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너무 다들 잘 하시는 일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잘 갈 건가 하는 문제고, 나머지 문제는 아까 처음에 제가 일부러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를 마음을 다스려가는 일. 지난 해 올해에 걸쳐서 한 그 싸움을 하면서도 내내 그 생각 참 많이 해요.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마음을 도대체 어디다 두고 엉뚱한 데 닦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남에게 손가락질 하자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익한 대통령이 권했던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에게 늘 그 손가락을 겨누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제대로 마음을 바꿔가면서 사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하고 만나야 세상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선택들을 비켜갈 수 있는지, 또 다른 선택을 하고도 태어날 수 있는지. 저는 서울을 아주 드물게만 가니까, 특히 강남 같은 데는 한 번씩 가요.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밤에. 그래서 거기 이렇게 다녀온 날은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우리같이 나이키나 또 한국 사회에서 오래 산 사람들도 그 화려한 거리를 지나가면서, 야, 이 속에서 뭘 얻고 싶고 갖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젊은 나이로 저기를 지나가면서 저 유혹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사는 건지 그런 의문도 좀 들면서, 대단하다. 거기서
그런 거 보고 살고 또 그걸 하는 사람들이들 없겠어요. 주변에 또 있겠지. 근데 아이들이 나름대로는 잔절대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는 거 보면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 점에서 우리 회원이 되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회원들 간에 그런 공부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누는 자리도 자주 좀 있으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교양이라든지 인문적인 교양의 수준을 높이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해가야 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을 이겨내는 일 뭐 이런 공부까지가 우리들 대처천연대 프로그램 안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우리가 그 좋은 성직자분들도 우리 회원으로든 대표로든 모시고 있으니까 때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어렵게 첫걸음을 띈 제천참여연대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 제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걷고 함께 자빠지고 또 함께 다시 일어서고 그럴 수 있는 길동으로 좀 오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러는 우리들 모습을 보면서 지역사회가 또 조금씩 더 손잡아 주러 다가오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손잡으러 다가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 공동체 안에서 작지만 의미 있고 따뜻한 시민 조직, 따뜻한 사람들의 공간이 소중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됐으면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같은 길었지만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속닥속닥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큰 질문이나 항의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